앞선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올해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의 시작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2020년도 또 증시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다 가서 폐장일이 됐습니다. 네. 내년 물어보기 전에 우선 올 한 해 증시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멈춰진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는 연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해가 올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작년도에 이어서 역시나 기술주 독주, 즉 뭐랄까요, 산업적 변화가 계속 지속되는 한 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뭐 좋은 쪽에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하겠지만 또 나쁘게 해석하면 그만큼 변동성도 좀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는 시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과연 이제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으로서 가장 내년 증시에서 변수가 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죠,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선수급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좋았던 한 해였어요. 극명하게 차별된 한 해였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즉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도 오랜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내년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늦게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뭐 국내 시장 보고 이러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지표들은 금리 인상으로 모든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표 금리물인 10년물 금리가 1.9% 근처까지 왔다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는 무엇을 봤느냐? 채권 시장의 대랠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피크를 봤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표현되는 그런 강력한 채권 시장을 보았는데 그게 꺾이기 시작한 것도 연말로 올수록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지독하게 집중되었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미국의 연준이 잡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연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참 또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 얘기하면 제 방송 끝날 거니까 그 얘기는 차치하고, 어찌되었건 연준이 올해 계속 연말로 갈수록 우리한테 보여줬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 이번에 우리가 2018년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약간 시행착오로 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이번엔 경기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의 속도가 그 가속 페달을 밟아서 조금 과열이라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작년도 2018년도에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으니까 아, 이거 과열이구나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금리를 4번 올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아니야 했는데 계속 시장이 좋으니까 연준에서는 맞아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고, 4번째 밟았을 때 그냥 시동이 꺼지면서 자빠진 거죠. 마치 오토바이가 자빠지듯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불싸한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다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가 달려간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쉽게 브레이크 안 잡을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가 달려가면 그 다음엔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쓴다고 판단이 될 때 브레이크를 잡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정상적인 경제 상황, 즉 인플레이션 상황을 맛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투자 자산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채권 시장은 좀 어려워지겠죠. 이미 그것을 일부 우리가 이 12월 달에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장세면 별 차별 없이 시장 전반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해서 어려웠던 분들도 시장 덕분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뭐 시간 할애를 뒤쪽에 조금 더 많이 할 거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국내는 총선, 그리고 내년에 대선. 미국은 대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런 이벤트들은 큰 변수가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볼 때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돈 많이 풀고 있습니다. 돈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이게 선거 전까지 돈을 풀 것이냐 안 풀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 예를 보면 돈을 풀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18년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이머징 장세 그리고 또 한국 주식이 왜 꺾어졌습니까? 따지고 보면 연준에서 자금 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은 자금을 안 빼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더 넣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시면 부동산은 막고 있지만 돈을 푼다는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오히려 총선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조심 한번 해봐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3월달, 4월달까지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좋을 경우에는 예. 4월달 총선 이후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 직후에는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전제 조건으로 총선 직전까지 너무 잘 나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지점장님께 그 밴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질문 업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반도체는 다들 좋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슈퍼사이클 도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12월 들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한 건데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슈퍼사이클을 예상하십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몰라요. 산업도 모르는 거고 이게 참 답답한 내용인데 반도체에 대한 구분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구분을 못하면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좋아도 제대로 수익을 못 낼 수가 있어요. 우리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비메모리, 인텔, AMD, 퀄컴이 하는 비메모리. 예. 그다음에 삼성이 하는 메모리. 네. 그다음 TSMC와 삼성이 하는 파운드리. 네. 이렇게 갈라쳐서 세 가지 분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제 요즘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가장 강력한 그 셋 중의 단어는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이에요.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뭉뚱그려지면서 정확한 그 목표점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의 목표점은 저는 이미 지금 반응이 오고 있어요. 반응이 오는데 파운드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어마무시하게 큰 뉴스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와요. 예.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왜냐?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수준이에요. 네. 파운드리만 해서. 예. 파운드리 한 6% 정도 되는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네. 파운드리만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메모리 안 하잖아요. 메모리가 얼마나 큰 시장인데. 근데 어떻게 파운드리가 그렇게 크냐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시장을 잃었습니다. TSMC한테. 근데 왜 잃었을까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인텔은 이번에 이제 시간이 되나? 삼성과 손 잡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다른 그 디자인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한테 파운드리 주는 게 부담스럽죠. 네. 경쟁 업체잖아요. 예. 그렇죠? 경쟁 업체한테 어떻게 파운드리 작업을 맡기겠어요? 내 기술이 어떻게 빼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이 TSMC한테 파운드리 시장에서 밀리는 겁니다. 네. 근데 삼성의 비메모리에서 키우고 싶은 거는 CPU가 아니에요. 이번에 오스틴 CPU 공장 철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벽한 철수는 아닙니다. 좀 다른 거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파운드리를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는 지금보단 잘했어요. 그리고 시장도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파운드리를 분사한다는 것은 그런 신뢰성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예. 즉 고객과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너희들 건 너희들 것대로 해주고 우리는 다른 고객이다. 예. 이것들을 시그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뉴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뭐 12, 13%인데 옛날처럼 18%, 20%를 넘어가게 되면 TSMC의 그 많은 양들을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죠? 왜냐하면 그게 260조
2,60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뺏어온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전혀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하고 생각하시고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시중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메모리 사업이 회복이 된다.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이 시장이 더 큽니다. 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이 시장 보시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지금 가격이 좀 올라오니까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야죠. 왜 예. 이거밖에 못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가격 올라오는 속도가 과연 언제일 것이냐는 조금 더 봐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좀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나눠서 실제로 가격 상승폭이 커진다면 오케이. 근데 그거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계속 말씀드리냐. 왜 시간이 우리 편이냐? 비트 그로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2년 넘게 증설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늘어나고 있는 비트 그로스가 모든 캐퍼시티를 다 잡아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가동률을 다 잡아먹으면 가동률이 꽉 차면 재고가 소진되는 거고 재고가 소진되면 또 설비 투자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서 메모리 시장과 파운드리 시장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위 쉽게 얘기하는 뭐 재고가 줄어든달지 아니면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파운드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메모리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저희가 염승원 차장과도 비슷한 내용의 맥을 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전문가에게서 또 연설적으로 이 포인트가 나온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반도체 그러니까 대장제 이후에 뭐 장비랄지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는 파운드리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그렇죠. 전략을 짭니까? 장비, 부품 이런 건 다 파운드리인 거예요. 예. 네, 메모리 칩 얘기가 아니고 메모리를 어떻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이 커진다면 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당연히 소재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파운드리에서는 그 중요한 것은 얘네가 이미 지금 7나노, 5나노를 TSMC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공정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14나노, 10나노의 인텔 공정까지 땡겨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삼성은. 예. 그러면 당연히 이쪽 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비 업체들이죠. 네. 장비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또 요즘에 그 소부장? 예, 소부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예. 이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기대가 이미 움직였어요. 근데 이미 그렇죠. 움직이고 네. 있기 때문에 의외로 랠리는 1분기에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건 꼭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반도체 그리고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한 저희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다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반도체나 IT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내년도 증시 전망은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요. 네. 좀 유망하게 보는 업종군이나 테마군 있으십니까? 지금 턴하고 있는 업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일단 조선도 턴을 하고 있고 예. 뭐 반도체도 턴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는 전혀 다른 사업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폴드도 그냥 유지가 되는 폴드가 지금 한 1개월 정도 땡기거든요. 근데 하웨이도 또 만든다고 하고 해서 이 시장 쪽에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이런 쪽 또 열릴 것이고 그다음에 5G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해외 쪽이 발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기술주들이 1분기까지는 연장선에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국면에서는 그동안 죽어 있었던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일단 그동안 좋았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죽어 있었다가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긴 하는데 일단 테크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테크 얘기만 해서 글쎄요 30초밖에 못 드리겠지만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는 것만 투자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뭐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비중이나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내년 증시 그리고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거래일까지 왔는데요. 글쎄요, 저희 마음가짐은 그냥 이틀 쉬고 또 다시 한번 거래 재개되는 거죠. 새해가 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과 종목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잠깐 쉬고 오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첫 번째 거래일, 내년도 첫 번째 거래일에 새로운 종목들,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